자, 이제부터 빅텍을 욕하는 웹의 아버지에 대해서부터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빅텍이 뭔가요? 빅텍은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이런 빅테크 업체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빅텍이라고 해요. 네, 이들이 지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검열을 하고 있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를 이 세상에서 지우고 있다. 아주 이런 프레임에 딱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전부 다 이분을 압니다. 사실 이 인물은 모르지만 이분이 만들어준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WWW입니다. 네, 월드 와이드 웹. 이 사람의 이름은 팀 버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2013년 5월 3일에 우리나라에 와서 SBS가 주최하는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어요. 협력의 세계화. 왜 전 지구적 협력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웹의 디지털 툴 협력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때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그러면서 창조 경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이런 답을 하죠. 정부 정보의 공개를 통해 기업들이 정부의 현황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해왔었던 것은 정보의 공개를 주도해 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왔던 일은 그거예요. 정보, 데이터의 공공화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개는 기업과 경제가 창의적으로 나갈 수 있게 신규 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기존 사업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어느 정도는 구체화시켰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블록체인 이러한 개념들이 탈중앙화 개념들이 최소한 못해도 1994년부터 생겼더라고요. 어이구. 네, 인터넷이 나와서 상용화된 지 몇 년 안 돼서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우리는 탈중앙화하면 우리의 정보가 안전할 것이고 암호화돼서 매우 우리의 컨트롤 희야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때 한 말을 빌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으로 인한 인격 모독, 비방이 있을 경우 사회적 책임하에서 비방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며 익명성이 옳지 않게 범용될 때에는 익명성을 박탈할 수 있는 체계 역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익명성을 박탈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탈중앙화, 너의 정보 나 몰라. 이것은 이명박이 말했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창과 방패를 다 들고 있지 않아요. 창과 방패를 다 들고 있는 건 저쪽입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거 지금도 빅텍이나 뭐 글로벌 이 디지털을 꿈꾸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웹 체계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2세대가 개발이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특징이 블록체인 1세대는 통화 거래 정도, 그러니까 누군가의 중개자 없이 통화 거래가 가능한 정도만 가능해요. 근데 2세대 이더리움부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통화 개발 목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틸 같은 거, 앱 같은 거 사용도 가능하게끔 여러 이제 다른 곳에 적용이 가능하게끔 발전이 됩니다. 3세대에 와서는 그것이 다른 것과 연동도 가능하게 되죠. 거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네, 그건 이따가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팀 버너스-리, 이 사람은요 2013년도 6월 26일 날짜의 기사를 보면요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기도 받은 사람이에요. 네, 보통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때 수여식 후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과 영국 정보 당국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불법 개인정보 수집,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주도로 한 거는 정부의 공공화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기 제가 양력을 더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기사 자기를 받은 게 이게 영국 왕실과의 인연이 끝이 아니에요. 왕립공학학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왕립예술학회 회원이기도 하고 기사 자기도 4등급 받았다가 2등급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영국 왕실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네. 네, 영국 컴퓨터학회 최고회원. 자, 영국 왕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마손? 마손? 메이슨을 러시아에서 마손. 네, 마손. 프리메이슨. 네, 러시아에서 마손이라 그래요, 마손. 이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파헤쳐 봤으니까 프리메이슨 그리고 로스차일드도 떠올리게 되죠. 당연하지. 네, 당연한 수순이에요. 국제 월드와이드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있었던 건 2014년도예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다 알만한 빅텍 기업들 여기에 다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카이스트도 함께하고 있고 이것도 우연인가요? 국제 월드와이드 컨퍼런스가 스위스에서 처음 개최됐대요. 1994년도. 이게 네. 94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거네. 그렇죠. 인터넷이 94년도에 보급되었다 그러지 않아요? 89년도요. 89년도? 네. 스위스에서 개최됐다는 거는 네. 이미 저 당시에 네. 웹사이트와 네. 블록체인을 연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소 1994년이라고 한 거예요. 스위스 스위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블록체인이거든. 네. 그리고 얘들 진짜 다보스 포럼도 스위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 당시에 했지? 우리는 정말 놀라워하고 있죠.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앞서갔구나라는 걸 요즘에 뼈저리게 느껴요. 어마어마하게 앞섰지. 아까 진짜 밥 먹다가 울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94년도에도 내가 컴퓨터를 쓸 줄 몰라서 버벅거릴 나이였거든. 네. 내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쟤네들은 벌써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은 블록체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대단해. 왜 하필 나 때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축복받은 거예요. 네, 형님의 축복을 굳이 받고 싶지 않은데. 자, 이때 보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발전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트위터,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나아가 정확한 문서 검색을 위한 3세대 웹, 시멘틱 웹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멘틱 웹이라는 게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웹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게 인간 영역에서 보고 처리하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웹을 이때도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기계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려던 게 사실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목표였는데 그걸 자꾸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 괜히 이제 미국의 정보 당국과 영국의 정보 당국 얘기하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얘기 꺼내고 이런 식으로 또 빅텍을 공격하죠. 그렇게 약발을 쳐줘야 네. 자기네들이 만들어온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오거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신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준다. 그리고 빅텍은 그걸 중앙 집권화 해가지고 권력으로 삼아서 휘두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가 이런 업체들과 유착한다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몰랐어. 나는 좀 더 탈중앙화한 웹을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째, 가짜뉴스 얘기하죠. 가짜뉴스 얘기를 하면서 2017년도면 이제 트럼프 되고 나와서 한참 가짜뉴스 얘기하면서 트위터로 시작할 때예요. 그죠? 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사이트하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웹에서 뉴스를 본다. 사실이죠. 우리도 그래요. 네. 종이신문 이제 보는 사람 드물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개인정보 수집해가지고 알고리즘에서 기반을 해서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고 광고도 그에 맞게 내보내는데 이게 굉장히 컨텐츠가 자극적이라는 거죠. 어그로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가짜뉴스들이 판친다. 이것도 문제다 찍고 있는 거예요. 기존 웹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가짜 뉴스와 함께 온라인 정치 광고, 정치 광고.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복잡한 산업이 되었다. 그래서 몇몇의 플랫폼이잖아요, 사실 지금. 거기에서만 정보를 얻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정교해지면서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개인정보에는 우리의 주소, 카드번호, 비밀번호, 아이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좋아요, 정치 성향까지 모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녹여져 있는 말은. 그치, 여러분들이 네. 보는 채널 있잖아요. 그걸 이제 좋아요로 인식한다고. 자주 반복해서 보니까. 네. 정치 캠페인이 점차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타깃 광고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보라든지 그동안 이 업적을 봤을 때, 그리고 영국과 유착 관계를 봤을 때, 뭐 영국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영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그냥 이게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드디어 블록체인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고 있네요. 블록체인이 국가 간 거래를 쉽게 만드는 등, 이 사람 웹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국가 간 거래를 얘기하죠. 이거 킵해 놓으세요, 머릿속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이 인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뭐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범죄와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블록체인을 봤을 때는 범죄와의 연루였어요. 그렇지만 이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죠. 또한 블록체인이 또는 관련 기술이 해킹이나 정보의 감시, 정보 유출 등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뭔가 꼼수가 있는, 노림수가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블록체인과 토르로 옮기면 우리는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것.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것은요, 기존에 일궈놓은 산업도 버리고 가지 않고 같이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 완전히 블록체인으로 다 전환을 해버리잖아요. 연동 안 되고. 그럼 기존에 쌓아놨던 데이터,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이러한 인프라 구축해놓은 것들이 전부 다 버려지고 새로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슬쩍 끼워넣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이제 개최하겠지, 점진적으로. 네. 그래야 기존의 것도 같이 가지고 가서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이사인 버너스리는 인터넷을 개방적이고 중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제 여기서 새로운 웹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네. 이 분의 업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주도해왔던 사람입니다. 탈중앙화와 함께 암호화가 플러스 가미되면서 개인의 보안이 우수하다라고 어필하는 것은 사실은 구라예요. 개구라 치지마, 어디서 약 팔어. 네. 뭐 아까 전에 기사 자기는 말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 이게 89년도에 인터넷 낼 때 구상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복잡하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그냥. 그리고 2019년 3월 14일 공공의 선을 위해서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된다. 선동질하고 있네요, 이 사람. 그죠? 그리고 이 어떤 영상에서 인터뷰할 때 하나는 나머지 50%가 빨리 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왜 자꾸 가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를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리고 웹을 위한 계약서라는 것을 내놨어요. 발표를 했어요. 9가지 원칙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 사람이 말한 나쁜 것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라든지 빅테크의 횡포라든지 이런 거에 맞서는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웃기게도 2018년도에 이 웹을 위한 계약서를 내놨을 때 페이스북, 구글도 동참한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뭐 동참한다고 서약해놓고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았어요. 프랑스와 독일 정부 등 160개가 넘는 조직들이 지지한다고 하지만 강제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결의문 낸다 막 이러잖아요. 결의문 백날 해봤자 사실 소용없어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맞아. 그거 가지고 뭐 선동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범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자꾸 선동하네.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 거짓 정보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거 어디서 구라지지? 단일화시켜서 이단과 정통을 정해주면 되거든. 네, 그렇죠. 네, 과거 로마 네. 제국이 바티칸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네. 정보사회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중앙화시키면 돼, 저거는. 네. 이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탈중앙화, 공공화 플러스 암호화를 얘기를 하면서 해킹, 거짓 정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00% 막을 수가 없는 해킹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연동이 될 때 이게 2세대부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외부의 정보를 가지고 와야지만 됩니다.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짜 정보를 애초부터 들어가게 해버리면 그게 진실처럼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사람들이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장담 못해요. 네. 그리고 그걸 악용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퍼블릭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프라이빗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예 위조도 대놓고 단합해서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복잡하지만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그림과 함께 해드릴 거고요. 자, 이 사람의 행보를 좀 더 지켜봅시다. 2018년 초 이때부터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앙 집중형 웹을 해체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타트업, 인너트를 출범시켜요. 망 중립성 이행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길 것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좋은 얘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페이스북, 구글 뭐 등등 빅텍이 우리의 정보를 가져다가 개인정보 보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잘 할 것 같더니 아닌 경우가 많이 우린 겪었잖아요. 그리고 2018년 10월 15일 이때부터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를 약을 팔고 계시죠. 훌륭하시네. 그리고 실체가 있는 어떤 기기가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를 담는 무형의 저장소로 컴퓨터 안 일종의 폴더와 같다고 보면 된다. 뭔가 되게 말을 애매하게 하죠. 저 저장소는 어디에 있는 거야?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가정의 컴퓨터, 핸드폰, 그리고 뭐 노트북, IP 주소가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저장이 가능한 거야, 사실. 네, 요거는 더 넓게는 어딘가에 다른 하드웨어를 심어서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호스팅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요거를 주로 밀고 있어요.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거. 개인이 개인의 호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저는 곱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웹의 규칙 위에 문제없이 돌아간다. 이거 이미 다 테스트 끝났다는 걸로 보여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기존 웹 브라우저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주소가 HTTP가 굳이 안 바뀌고도 사용이 가능하단 얘기로도 들립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도하면 그걸 사용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18년 당시에 솔리드 플랫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제 개발 초기 단계여서 일반인 쓰기에는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장소에 대한 위치 궁금하셔서 질문하셨잖아요. 이 블록체인이란 게 블록체인 위에 또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연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만든 블록체인 그 플랫폼 안에 저장소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나눠 갖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장소는 저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얘기하기를 과거에 싸이월드 홈피 같은 것을 하나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긴즉슨 중앙집권화 중앙집권화를 반대해서 탈중앙화를 한다는 얘기하고 어쩌면 배치되는 항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그래서 애매하게 자꾸 좋게 얘기하려고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그 구상도를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구상도를 보면 되는 거거든. 자, 업체 서버에 저장하고 불러온다라는 게 기존의 웹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앱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여기 저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앱을 이용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이용자의 솔리드 팟, 어딘가에 솔리드 팟이 있는 거지, 저장소가. 그래, 어디 뭐 클라우드가 됐던 뭐가 있겠지, 어딘가에. 그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 눈속임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개인 저장소, 내 개인 정보 금고 이렇게 인식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다시- 단어를 바꾸면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앱은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한다. 내 기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건 내 소가나에 사실 100%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저기 보니까 뭐 운동, 뭐 다이어트가 됐던 뭐 그런 거, 네. 어디 여행 갈 때 예전 부킹닷컴, 내가 호텔 예약한다, 네. 뭐 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면 그 정보가 공유돼 버린다는 거 아니야. 내가 허락을 하면 여기에 체크. 그 허락 안 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허락하게 돼 있어. 아우, 브라보.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왜냐면 나도 이거 할 때 허락을 안 하면은 진행이 안 돼. 어차피 허락해야 돼.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응당 허락을 해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체크가 다 자동으로 공유가 돼 버리는 거죠. 저쪽 건너편한테. 맞아요. 이 감언이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아니 되겠지요. 근데 뭐 방법이 네. 없는데 어떻게 해? 네, 맞아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결과는 똑같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기존에는 얘네들이 따로 요거 또 해가지고 하고 이 업체가 따로 요 똑같은 정보를 계속해서 중복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구축했지만 요 시스템을 가게 되면 하나 우리가 시스템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저장 방식은 약간은 다릅니다. 불러오기 기능으로 해서 모든 업체가 내가 허락하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전부 다 몰려가면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느려지거나 다운이 되죠.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요? 네, 분산돼서 해시가 저장이 된다고 해요. 코드 같은 게 경량화돼서 저장이 다 된대요. 그리고 그걸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산하라고 했구나. 네, 이게 분산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분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분산은 아니잖아. 예, 완전히 분산이 돼서 저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블록이 다 구성이 돼서. 근데 그거는 계속 뭔가 하나 할 때마다 모든 그 노드, 모든 컴퓨터들, 작업하는 컴퓨터들한테,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들한테 전부 다 영향을 줘서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걸 개선한 게 3세대고, 이거는 연결성이 부각이 됩니다. 연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행보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란 이름. 과거에 솔리드란 그룹이 있었죠. 쏠려요. 천생연분이란 노래를 불렀던 그룹입니다. 고체. 솔리드란 뜻이 그 뜻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결된 데이터, 소셜 링크드 데이터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친구의 고양이 사진에 내가 코멘트를 남기면 그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관리하는 걸까? 했더니 고양이 사진은 친구의 팟에 거기 남긴 코멘트는 내 팟에 저장되는 것이 솔리드의 구조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솔리드 플랫폼의 모든 데이터 조각이 각각 아무리 작은 데이터일지라도 이를 지칭하는 고유 주소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든지 정확하게 지목해서 웹 브라우저 등으로 불러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앱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이 앱을 쓰고 싶은 이용자는 이 앱이 자신의 팟에 있는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뭐예요? 그럼 오픈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권한을. 그죠? 물론 당연한 겁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당 앱을 쓸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구조는. 그럼. 뭐 흩어져 있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세워왔고 어차피 내 정보는 공개를 하는데 쟤네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느냐 아니냐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왜냐 신생 기업들은 데이터를 다시 수집을 막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항상 뒤쳐져. 그런데 미리 이렇게 하나를 딱 구축해 놓고 정보의 그 근거 같은 걸 하나 마련해 놓고 내가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공개만 권한만 열어서 받는다면 얼마든지 후발주자도 기업들이 바로 성장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소프트웨어만 좋으면. 어차피 그렇게 된다는 소리는 뭐야? 결국 정보는 중앙집권화 된다는 소리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회사들이 빠른 성장을 하려면은 데이터 네. 수집에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네. 결국 접속하게 돼 있거든. 그렇습니다. 음. 뭐 아무리 좋게 플랫폼에 선 개인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구조를 따져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검색 데이터만 받을 수 있으면 쉽진 않겠지만이라고 이거 기사에 이대로 써 있어요. 당연히 쉽지 않지. 근데 돈 내면 돼. 네, 현혹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전부 다의 전 인간, 인류,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인간의 데이터를 다 뽑아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면 강제성을 띠겠죠. 그게 지금 같은 사태입니다. 무한폐렴? 우한폐렴과 정치적 불안과 정의가 짓밟히고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이런 상황. 그거 좀 이따 연결해 주세요. 네. 왜 이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음. 내 솔리드판만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 두면 허가받은 업체들이 알아서 필요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내 최신 정보 업데이트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내가 송수신을 내가 하루 종일 이거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누군가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지.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니까. 네, 그걸 환경을 처음에는 만드는 과정이 힘들지 한 번 마련해두면 사람들은 또 적응해서 이게 강제성이 있었느냐 아니냐는 생각 안 하고 이용하게 돼요. 편하거든. 네. 편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과정이 그래서 아마 저 사람들한테는 가장 암흑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한 정보도 내 데이터로 축적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저장된다고 봐야죠. 그치. 네. 그리고 소수기업이 빅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시민감시, 개인의 선호 조작, 이거 뭐예요? 선거, 빅데이터 선거, 대량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세계적인 경각심이 솔리드 술범의 순풍이 되고 있다. 이 사람이 얘기해주네요. 대량 개인정보 유출은 벌써 어산지에 의해서 벌써 요즘 계속 공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빅텍의 횡포, 그리고 시민 감시, 그리고 컨텐츠, 맞춤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추천해주는 이 시스템이 악랄해지고 나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한테는 호재인 거야. 그쵸?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는 호재겠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돈 많이 투자했어요. 그럼요. 네. 이 돈 투자한 거 뽑아 먹으려면 강제성이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그 생태계로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사람이 과거에 2016년도에 했었던 발언이에요. 이때도 역시나 약을 팔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웹이라는 게 탄생한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연구원들이죠. 연구원들이 여러 각지의 출장을 다니면서 연구한 거에 대한 보고서들을 한 곳에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막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와 공유를 위해서 처음에 만들게 된 게 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HTTP, URL, 그리고 HTML까지 세 개의 프로토콜을 합쳐서 유니버설 플랫폼을 탄생을 시켰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WWW,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태가 됐습니까? 우리가 기존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많이 해봤자 이미지까지 이 정도를 많이 처리하다가 이젠 동영상과 음성까지 처리해야 되는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AI도 발달은 했는데 AI가 요것을 읽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선동한 거에 속지 마시고 사실상은 이게 필요했었던 겁니다. 본심을 읽어야죠. 네, 이게 2016년도 기사에 이렇게 딱 본심이 나와 있어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가 기계와 기계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해졌다.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도 이러한 웹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 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웹이 필요해서 우리는 개발을 시작했고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요걸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요 상황이 연출됐다고 봅니다. 뭐 이거 개념도라고 하는데 봐도 우리 모르니까. 개념도. 네. 네. 공부할 때 많이 써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기사를 좀 더 볼게요. 이 사람이 결국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냥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계가 일 잘하라고 필요한 시스템인 거예요. 이 시도가 2003년도에도 있었으나 이때 안 됐다. 이때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가능해졌다는 차이가 있죠. 사람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더 막대한 양의 기계 정보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얘기하죠.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요 목적이 사실상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보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빅텍의 횡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네. 자동적인 데이터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죠.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네. 각기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는 것.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IBM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당연하겠지. IBM, 인텔, MIT, 하버드, 이 사람, 그리고 영국,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18년 10월 1일이면 9월 28일에 솔리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탈중앙화를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빅텍의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한 선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요거 하는 거 말이야.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한테 동의 같은 거 얻을 생각 없어. 나는 밀어붙일 거야.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앙집중형 인터넷 뜯어고친다. 이러면서 선동하고 있는 내용. 개인정보 통제권을 개인에게 주는 플랫폼.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이건 2019년도 3월 12일 기사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도 선동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국가가 배후인 해킹과 온라인 범죄 증오 표현 등 웹에서 추방해야 된다. 웹을 위한 싸움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사람은 정말 정치적인 발언을 스스럼없이 잘하네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가 민주주의를 위한 역할을 다 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정치인도 아닌데? 이게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쓰일 거니까 그런 거지 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과 중국, 미국 등이 규제 블록을 도입하는 것도 열린 공간인 웹을 파편화하고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사용자들은 웹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왜 알게 됐죠? 기존의 웹이 왜 매력적이지 않아라고 느낍니까? 개인정보 유출, 빅텍의 맞춤형 광고, 거의 스팸 수준이고 자극적이고 더군다나 가짜 뉴스까지 있고 이런 것들, 보안의 문제, 그리고 봇이 판치고 있죠 막. 이거 그냥 조성된 환경일까요? 막자고 생각한다면, 의지 있으면 100%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활개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도된 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사람이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건 쟤네들이 저렇게 행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솔리드 팟과 새로운 웹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WWW를 만들었지만 애초에 그런 중앙 집중형 프로토콜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는 애요. 그런 웹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P2P, 피어-투-피어 모두가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웹을 원했다. 수평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와서 그리고 콘텐츠가 단일 중앙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자격이 동등한 기계에 의해 제공되는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능과 자격이 동등한 기계에 의해 제공되는 네트워크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이게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관리될 것을 알 수가 있고 기계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을 이 사람이 어필을 하고 있고 그게 필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탄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몇몇 단어를 더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컴퓨터의 진화로 인터넷에서 P2P가 다시 활기를 띠었고 있어서 이거 내가 고민했지만 기술적으로, 기기적으로 보급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따라졌던 것을 이젠 환경이 좋아져서 할 수 있어 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2019년도 11월 18일이니까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됐었던 기사인데요. 공유제가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혁신을 장려한다. 공유제가 코드 레이어에 위치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공공화된 정보 때문에 혁신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은 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제 시스템에 의해 차단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승인을 해야 한다면 비합리적인 근거로 그 프로젝트가 거부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그거 내가 프로젝트 하는 거 진행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허락 안 받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 얘기가, 그 의도가, 그 본심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아주 훌륭한 환경이 되겠어요.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자유가 제한됐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 반대가 됩니다. 정부와 시장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기술이 개발돼서 이거 이제 다 풀어헤치고 부술 거야. 그거 새로운 웹이야 라고 인도를 하지만 거기에서는 오히려 더 관리하고 감시하고 전시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뉴스만 쭉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뭘 했구나 하고 한 번에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는 한 번에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장에 담았어요. 이 사람의 행보를. 업적! www를 창시를 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주도한 것이 이 사람의 업적입니다. 탈중앙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추진 행보를 보였는데 처음엔 탈중앙화를 얘기를 하죠. 지금도 얘기하지만 불법 개인정보 수집, 요 대상의 비난의 대상이 미국과 영국 정보 당국에서 빅텍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지속적인 개인정보 수집, 그리고 학습을 한 AI가 어그로성 가짜뉴스를 자꾸 추천해주고 타겟으로 정치적인 광고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탈중앙화를 내쳤어요. 이거 소수기업 빅데이터, 이거 빅텍이죠? 이 소수 빅텍 기업들이 시민을 감시하고 개인의 선호를 조작하고 개인정보 유출, 해킹 문제까지 있다. 요래서 우리는 탈중앙화를 해야 돼. 요런 얘기를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프로젝트를 선보였어요. 개인이 각자 기기에 개인정보를 분산 저장을 하고 통제할 수 있다. 뭐 요거 규칙을 정리한 약속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웹과 연동도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굳이 블록체인 공부 많이 안 해도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슬쩍 기업들, 주체들이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도 끼워놓고 유니버설 아이디도 얘기합니다. 네, 요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공공선에 대한 얘기를 하죠.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예요. 공공선을 위해서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해. 국가가 배후인 해킹과 온라인 범죄, 증오표현 등을 웹에서 추방해야 돼. 웹을 위한 싸움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야. 소셜 네트워크가 민주주의에 기여를 하는가? 아니지, 오히려 해악을 미치지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긁죠. 현재 사용자들은 웹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 왜냐? 저러한 빅텍들의 횡포가 있고 기업들의 횡포가 있으니까. 중앙 서버가 없이 기능과 자격이 동등한 기계에 의해 제공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컴퓨터의 진화로 P2P가 활기를 띠었다. 이제는 컴퓨터가 요거 다 가능하거든. 니네 이제 인간들이 안 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목적은 저러한 선동을 했지만 이 사람의 행보를 봤을 때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왔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방대한 양의 연구 보고서들을 관리하고 공유하고 처리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프로토콜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에서 부족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웹이 필요해졌고 그건 지금 개발했는데 니네가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띄어야 될 수 있어. 라는 얘기까지가 이 사람의 행보입니다. 결론! 빅테크와 공공선은 명분이다. AI의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가 목적이다. 새로운 웹에 대한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탈중앙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탈중앙화 했는데 탈중앙화가 뭐야? 어떻게 하면 탈중앙화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단 말이지? 우리 정보에 대해서 내가 권한 갖고 살 수 있단 말이지? 그게 뭘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사람들이 이거죠.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이 꼭 탈중앙화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하도 그렇게 홍보를 해놔서 블록체인 하면 다 탈중앙화를 떠올려요. 모든 노드, 이 노드라는 것은 컴퓨터 과학에 쓰이는 기초 단위라고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프린터, 요런 IP 주소를 보유한 어떤 것도 이 노드로 정의할 수 있다. 너도 다 우리 동일한 정보를 다 가지는 거야. 똑같이 저장하는 거야. 너랑 나랑 틀림없이. 요게 블록체인인 거예요. 기존에는 이런 방식, 중개기관이 꼭 끼어 있어서 여길 통해 썼다면 거래 방식이 이 블록체인은 중앙기관이 없어요. 중개기관이. 얘랑도 이렇게, 얘랑도 이렇게, 얘랑도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그래서 우리 토렌트에서 영화 다운받고 하면 피어를 막 해가지고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이 하나의 영상을 완성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이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있는 이 노드들이 사실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공유도 하고 있어야 되죠. 공유를 개방을 해놔야 되죠.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장하고 공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돌아가지가 않아요. 나 토렌트 할 때 그렇게 했는데 네. 영화만 따보고 공유 안 했어. 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네. 보통은 그렇잖아요. 내 컴퓨터에 누가 접속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참 이기적이지만 남의 거는 다운받고 싶고 내 거는 공유하기 싫고. 그쵸? 사람 마음 다 똑같은가 봐요. 야, 근데 어쨌든 이제 강제로 하게 될 거야. 네, 그렇죠. 이 그림은 뭐야? 이 그림 뭐냐면 블록체인 토양을 제가 이렇게 그냥 깔아놓고 이 위에 플랫폼 위에 플랫폼, 아유 이거 아니네. 이렇게 여기 클릭하고 짠, 1세대 블록체인이 이러한 토양이 있다. 이러한 플랫폼이에요. 보통 비트코인으로 알고 있죠. 이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10분이나 걸립니다. 왜? 작업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놈한테 야, 너 그래 열심히 일했으니까 맞췄으니까 보상 줄게, 이 시스템이에요. 중앙에 중개자가 없다는 그 장점 때문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왜냐? 중앙에 사실은 목적이 통화, 중개자 없이 통화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래 통제는 불가능하고 속도는 느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한 게 뭐냐? 2세대 이더리움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더리움 외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거는 지분 증명 방식이에요. 작업 증명이 아니라 지분 증명 방식이라서 기존의 이더리움 그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15초라는 시간은 많이 단축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깁니다. 저는 이것이 주식시장의 토큰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특징이 뭐가 나오느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나와요. 중개자가 없이 조건을 충족만 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충족됐는지 알려면 외부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게 사실인지 사실 여부를 구분을 못해요, 스스로. 그러면 한번 블록체인에 각인이 돼서 딱 저장이 되면 요거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뭐 해킹한다고 해도 아주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중간에 데이터를, 잘못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변조된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3세대는 0.5초가 걸린대요. EOS라고 보통 불려요. 그거 외에도 다른 게 있지만 EOS가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우리의 팀 버너스 리 형님께서 말하셨던 서로 다른 블록체인,
그리고 다른 것과 연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D 앱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앱이 구동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 플랫폼. 그래서 그 플랫폼들을 이 위에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라클이라고 부른대요. 외부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갑자기 저는 사실 그게 생각났어요. 매트릭스. 매트릭스에 오라클 나오잖아요. 그죠? EOX 아니고 EOS예요. 네. 리얼 월드에 있는 거, 여기 센서로 감지된 것들이 여기 블록체인 상으로 이어서 들어가는 거,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을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오라클 문제라고 합니다. 요걸 제가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인터넷 그리고 각종 센서에서 있는 것들을 중간자를 거쳐서 블록체인 세계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게 오라클이에요. HTTP 이 프로토콜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오픈소스 형식의 분산형 P2P 클라우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텍스트 위주였다 그랬잖아요. 텍스트하고 이미지, 그리고 대용량, 지금의 대용량이 아닌 그때 당시의 대용량 방식, 데이터 처리 방식이죠. 근데 이제는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소리까지 더 큰 파일들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네, 그걸 처리하기에 딱 최적화된 것이, 좋은 것이 요것이다. IPFS. 그래서 이 큰 파일들을 해시 값으로 변환을 해서, 어렵죠. 해시 값이 뭘까. 그러니까 잘게 그냥 나눠서 경량화 시켰다 이 얘기예요. 블록에 직접 기록이 가능하고 저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블록에. 그리고 중복 파일도 인지를 해서 중복된 파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수의 노드 뭐예요? 기기, 컴퓨터 말하는 거죠. 다수의 노드가 파일을 저장하고 다른 노드에게 해당 파일을 제공해 주어야지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요. 아까 전에 토렌트 예를 들었죠. 나는 이용만 하고 공유 안 해, 저장 안 하고 공유 안 해.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 블록체인이 운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컴퓨터들이 이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코인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코인. 그 보상 체계가 코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슨 코인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사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서 코인 얘기는 뺐고 나머지는 찾아서 보세요. 그 코인이 뭔지는. 그거는 코인이 목적이 아니라 코인을 통해서 이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겁니다. 네. 아이고, 누가 얘기했어, 여기에서. 네, 맞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 뭘 얘기해? 여기 그 코인이 뭔지 이분이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나라는 기기가 있고 노드가 있고 다른 노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저장을 하고 공유를 해줘야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 이게 IPFX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은 일단 익혔어요. 2019년도 5월 9일 기사입니다. 여기 또 하버드가 나오네, 하버드. 하버드가 투자했대, 뭐 프로젝트에 참여했대, $10,000,000 토큰 세일에 참여한 프로젝트. 그러면서 블록스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블록체인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웅장하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빅텍 얘기를 하고 탈중앙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혁명 앞에 서 있다. 뭐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지금 진짜 이런 상태예요. 네, 지금 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WWW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도 지난해 9월이면 2018년도 9월을 말하는 겁니다. 모두를 위한 웹을 위해 극렬히 싸워왔다. 무슨 민주투사야? 솔리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것을 그때 시점부터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6월에 이미 얘네들 기술 다 개발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블록스택에 내 블록체인 아이디를 인증해서 만들었다 이러면서 올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요게 본격적으로 솔리드 프로젝트를 선보이기 이전부터 이것은 기술이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보완할 게 남아있었을 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아이디 얘기가 나오죠. 블록스택은 탈중앙화 컴퓨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 공유 안 돼? 되지. 서비스하는 데가 있는데, 호스팅하는 데가 있는데. 맞아, 아니야. 그쵸? 말장난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신가 몰라요. 자, 여기서 이제 유니버설 아이디가 하나 제공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니버설 아이디 가지고
이것저것 앱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정보 또 입력하기 귀찮지? 요거 하나 만들면 다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명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 권한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다른 업체 측, 기업들 또는 정부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겁니까? 아이디 하나만 잘 추적을 하면 모든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 그리고 하버드로부터 투자를 받고 팀 버너스리가 언급해서 유명한 이 프로젝트가 왜 주목을 받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기존의 블록체인은 무거웠어. 블록마다 다 그대로 저장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의 거래를 할 때마다 그거 계속 거래를 전달이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에 모든 노드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은 무거워. 느려져 속도가. 이런 단점이 있어. 근데 그걸 보완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완해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벼워지고 이제 모두가 다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기존의 이더리움 2세대까지는 그렇게 무거웠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용료를 가스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료도 내야 된다. 요 얘기를 합니다. 유저 하나가 트윗을 날리면 전 세계 모든 이더리움 노드가 이걸 처리해야 된다. 모든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의 활동을 느리게 하는 셈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놨습니다. 무엇을? 중요한 정보만 블록체인에 담고 나머지는 오프체인으로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를 저장해. 그래서 연결하는 거야. 그거 딱딱 불러오기만 하면 되게끔.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 락커라는 것을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솔리드팟의 작동 원리 이렇게 해서 얘기를 보여주지만 아까 그림이랑 같죠. 뭐예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거쳐야 돼. 앱을 거쳐야 돼. 이 포드에 저장이 된다지만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지만 사실상 내 기기의 100%가 아니라 내 기기는 처리만 할 뿐, 수집하고 센서의 기능만 할 뿐, 저장은 여기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네. 요걸 교묘하게 웃기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개념을 딱 생각하면 뭐냐면 양떼들이 이렇게 초원에서 풀을 뜯고 놀아요. 풀을 뜯고 놀아요. 막 이러는데 분홍색이 있고 하얀색도 있고 어느 게 내 양인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이제 우리 목는 목장에 가야지. 목는 목장을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 내 분홍색 양 6마리가 갑자기 슉 하고 여기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연동에 대해서 퍼져 있는 파일들을 양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계속 서버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걸 목는 목장이란 것만 하면 여기서 딱 골라져서 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 유목민하고 똑같네. 목록 목장이라는 게 뭐냐, 이 옆에서 인두로 지지는 거, 모양. 그러니까 양하고 목록 네. 목장의 마크가 같으면 같은 건 같은 쪽으로 몰아. 그럼 그걸 네.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요 개념만 떠올리시면 그런 거 하고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거예요. 서버마다 이만큼을 또 저장하고 이만큼 또 저장하고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놓고 정보는 하나만 남겨놔. 하나의 정보를 코드만 넣는 거지 연결되게끔. 그래서 목록 목장 딱 고르면 이렇게 딱 모여. 그래서 정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티리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은 네. 유목민족 문화에 다 있어. 그러니까 네. 얘네들 유목민이라는 게 맞아. 지금 이걸 네. 디지털화 시켰을 뿐이지. 네. 계속 아까 오라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건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오프체인, 블록체인 밖에다 저장을 해도 연결해서 불러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정보만 딱 저장하고 예를 들면 유니버설 아이디 이런 것들 기본 핵심 정보들만 딱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 앱을 통해서 내 아이디만 인증이 되면 얼마든지 내가 뭘 이용할 때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정보를.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내 허락받으면 이 정보 저장된 거 따로 내가 막 준비해서 저장하고 막 약간 내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거죠, 정보가. 네. 자, 이 앱들이 이미 이때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80개 정도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의 데이터라는 락커 개념,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놓고 우리 효율적으로 쓰자. 업체들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락을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용하려면 허락 안 해주고 이용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데이터 락커가 어디에 있든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안심시키죠. 완전히 암호화해. 너희 정보는 안전하다. 어디서 브라질이야. 누가 보호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연구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2013년도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1994년을 그래서 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시스템은 연구를 계속했었고 필요해서 연구는 했지만 기술이 구현이 안 됐고 기기가 뒷받침이 안 되었었던 게 지금 현재 많은 최신 기기들이 보급이 되고 인터넷과 그리고 소셜 사용률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가면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건은 개발자들이 재밌는 걸 많이 내놔야 된다. 그래서 그게 관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꼭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분명 블록스택에 있는 앱 중에 안드로이드 등 기존 앱스토어에서도 포진할 수 있는 앱이 있다. 연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자들이 사용자 신원 확인, 데이터 저장,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요거 하나만 있고 다 그냥 허락받고 들어가서 쓰는 거면. 그리고 개인들은 데이터 보안 문제가 생길까봐, 유출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누구 관점, 누구 손안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늘. 저 정보는 과연 우리의 것인가? 다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게 솔리드팟 홈페이지예요. 자, 공급자의 법적 신원은 기아의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식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제공업체는 데이터 호스팅을 위해 제3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블라블라. 코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약간의 읽는 게. 뭐야? 봤어요. 약간 씨 어떻게 읽어? 대부 안 읽는데. 그쵸? 자, 공급자를 선택할 수가 있대요. 공급자 봅시다. 누구예요? 인터럽트, 호스팅이 아마존이네. 빅테크 욕하면서 기껏 호스팅 아마존 쓰네. 웃기지? 이게 솔리드 프로젝트 팀 버너스리가 그렇게 빅텍 욕해놓고서 쓴 호스팅이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리드 프로젝트, 이 세 군데의 그 공급자인데, 디지털 오션 전 여기는 잘 모르지만, 이건 영국에 있네요. 그리고 하나는 단단한 풀뿌리, 이거 이제 자동 번역됐으니까는 아마 이름이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 네. 단단하니까 솔리드야. 그쵸. 풀뿌리는 뭔지 모르겠다. 네. 그, 호스트 유럽인데 독일에 있어요. 영미도 딱딱딱 핵심 나라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밑에 자체 호스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데이터를 가장 많이 제어하는 방법은 자체 호스팅하는 건 맞는데 셀프 호스팅 하려면 데이터가 집에 있는 하드 드라이브에 물리적으로 저장되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 관리됨을 의미해. 근데 너 그거 쉽지 않을걸?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자한테 그냥 여기에 맡기는 게 낫지. 맡기는 게 지금 나을 거야. 왠지 네. 알아? 해킹 당하면은 네. 내가 내 개인 서버에 해서 연결했던 모든 어플리케이션 했던 모든 정보가 네. 다 넘어가니까. 네. 그 위험성을 리스크를 안고 개인 서버를 관리할까? 그런 사람은 웬만해서 없을걸? 결국 뭐예요? 저기다 넣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거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어떻다? 평등하지 않다. 맞아요. 네 정보는 네가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닐걸?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국민한테는 권한이 없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야지. 셀프 호스팅 할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몇몇이나 돼. 탈중앙화는 데이터 공공화다. 결론입니다. 탈중앙화가 아니라 데이터 공공화예요. 창과 방패는 우리 손에 없습니다. 결국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초중앙화입니다. 초중앙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양이 많아서 좀 빨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블록체인은 퍼블릭도 있지만 프라이빗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블록체인도 있어요.
컨소시엄하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모두 100% 모든 노드들, 모든 장치들 모두가 다 개인들이 공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별된 위임 지분 증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별된 사람들, 위임된 사람들이 선출된 기기들이 그들이 이거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그들 중에 80%가 오케이 하면 이건 맞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합을 하면 사실상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마우스가 없다. 그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예. 근데 블록체인에 아이고 관심 가지신 우리 연준 회장님, 버냉키 전 연준 회장이 아니라 의장. 헬리콥터 밴 아닙니까? 밴. 헬리콥터 밴. 2017년도 8월 25일 리플이 주최한 스웰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벤 버냉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빌 클린턴도 갔네요. 2018년도에 리플 컨퍼런스 연사로 나선다 하죠. 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오바마와 뭐 블라블라 해서 진 스펄링,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진 스펄링과 다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팀 버너스리도 보이죠? 이 사람. 이 사람도 2014년부터 탈중앙화 얘기했었던 요 사람 꼭 참여를 하더라고요. 요 시기에 맞춰서 스위프트 뭐예요? 국가 간 거래할 때, 은행 거래할 때 스위프트 코드. 네, 해외 송금할 때. 그렇죠.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 이 컨퍼런스가 이 시기에 일부러 맞춰서 개최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거는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리플하고 이 가상화폐하고 지금 앞으로 국가 간의 통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묶어가지고 프로젝트가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일화폐 만들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전자화폐를 통한 단일화폐.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가상화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넘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을 것이고, 기존과 연동이 분명히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팀 버너스리도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연동이 지금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웹의 혁명으로 시작해서 디지털 화폐까지 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제가 캐치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G20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안 마련을 10월로 연기. 왜 10월로 연기를 했느냐? 스웰 요거 보고 요거 규제를 10월에 우리가 그때 저거 참고해가지고 마련하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연준 나왔으니까 로스차일드 당연히 나온 거죠. 당연하지. 연준은 로스차일드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네. 자, 굳이 저는 코인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적어놨죠. 리플 코인은 리플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이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기초 화폐지만 리플넷을 사용한다고 해서 꼭 그 XRP 리플 이 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리플넷의 성장이 꼭 XRP, 그러니까 리플 코인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것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리플은 애초에 태생부터 제도권에 적용될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유용성은 살리고 개방성과 탈중앙화는 없다. 뭐예요? 중앙화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이꼬르 탈중앙화라는 얘기는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가받은 사람만 참여를 하는 비공개 네트워크예요. 신원 확인 100%죠. 검증 과정도 간단해서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 하나 처리하는데 10초 이내예요. 우리 그 국경 간 처리할 때 한 2, 3일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10초 만에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국가 간 거래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리고 그만큼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 비용도 저렴해요. 이거는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미리 지정된 컴퓨터 노드가 있어요. 네, 미리 지정되어 있어요. 그 검증된 노드의 80% 이상이 예스를 하면 거래가 장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개선이 되고 탈중앙화가 없이 집중중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 노드들이 단합을 하면 장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네.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리플넷에서 수수료 지불 수단이지
브릿지 통화 정도로 쓰이지 이거 막 엄청나게 뛸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네요. 네, 절대 코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새로운 우리 금융체계, 디지털화된 금융체계를 가져올 것임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리플의 CEO, 미국의 지불 솔루션 도입에 환영한다. 아이고, 우리 스티븐 무누신 장관님, 재무부 장관님 나왔네. 2020년도 1월 23일에 다보스 포럼이죠.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여기에 첫날에 국경 간 지불 솔루션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고 미국이 리플과 같은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우신이 연설에서 리플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그걸 하는 대신에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머니그램을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얘기죠. 그게 그 얘기죠. 네. 자, 리플 스웰 2020에서 미 FRB와 유럽의 ECB, 유럽중앙은행이죠. 여기 책임자가 디지털 통화는 현금과 공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있어요. 2020년 10월 14일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미국에서는 현재 MIT와 MIT 곳으로 있는 우리 팀 버너스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그러죠. 하도 대만 대학생이 많아갖고.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MIT와 보스턴 연방은행이 연계해서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계속하고 있지만 복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접근 방법 등 기술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블라블라 얘기하는데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색 중 2020년 10월 14일까지. 그래서 요거는 약간은 바로 적용은 어렵고 지금 적용을 도입을 시도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정사실이에요. 이걸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죠.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보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과제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2020년 10월 달에 요 스웰에서 나온 얘기죠. 다보스 포럼의 스탠스는 중요해요. 잘 보세요. CBDC가 유익한지, 경제가 달러화하고 있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경제가 달러화하고 있는지, 그로 뭘 볼 수 있어요? 지금 달러를 무한정 푸는 건 전염병 계기로 무한정 푸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달러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전 세계가 달러에 의존하고 있을 때 디지털 달러로 확전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달러를 기반한 디지털 화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달러 생태계에서 패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달러가 망가져, 무너져 이런 다 그런 거 없어. 구라예요, 개소리예요.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부터 얘기했죠.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디지털 달러로 달라고 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거다. 그렇게 되면 달러 패권으로 가는 거다.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했어요. 다 흘려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달러를 연락에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한폐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달러가 더 필요하게 돼버렸어. 왜냐? 경제가 다 죽었잖아. 네. 회사가 뭐인데 근데 무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달러가 필요하다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달러는 더 필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걸 이용해갖고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모든 세계 경제가 의존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달러를 통해서 국가 간에 뭐 이렇게 원자재를 사고 식량을 사는 거래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지역 화폐의 지위가 뚝 떨어져 버려. 예. 그렇죠. 위험해질수록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개인들은 달러를 보유하게 되고 웬만해선 그리고 빚을 져도 우린 달러 빚을 지죠. 국가가 달러 빚 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빚을 달러로 졌는데 항나로 갚고 위안화로 갚을 수 있어요? 아니죠. 달러로 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 디지털 달러 시스템이면 디지털 달러로 줘야죠. 그러면 당연히 디지털 달러 경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미국이 그 달러로 줘도 되고 그 디지털 달러 우리 그 있잖아 뭐 전자화폐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결제선으로 받아줄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글로 옮겨 탈 수밖에 없어. 왜냐? 빚은 갚아야 되거든. 네. 빚을 갚는 방식을 바꿔버리잖아 지금. 자, 결국은 연준 뒤에 로스차일드 있는 거 뻔히 아실 거고 리플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은행 시스템은 이걸로 적용이 될 겁니다. 리플 외에 다른 거 유망주로 떠오른 거 못 봤기 때문에
요걸로 은행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에드몬드 드 로스차일드 2018년도 펀드 요 내용 뭐 돌길래 가지고 왔는데 SBI 여기 리플 지분 가지고 있는 거 로스차일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만 사실 리플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저거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언급 안 할게요. 자료만 길어지니까. 그들은 전 세계 달러라이제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달러 경제 질서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지금 돈 푸는 게요. 단일화폐. 네. 쉽게 얘기하면 단일화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어리석은 겁니다. 네. 자, 결론. 블록체인으로 제도권을 빙자해서 특정 권력의 초중앙 집권이 가능해집니다. 그걸 만들고 있어요. 무서운 행님들. 모든 곳에 로스차일드가 있어. 나는 어디에도 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감탄을 금치 못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